안녕하세요. 대입 전형 알아보기. 오늘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자, 그러면 올해 2021학년도 총 모집 인원, 4년제 총 모집 인원이 몇 명인지 먼저 파악한 이후에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제 대학 총 모집 인원은 34만 7,447명입니다. 그 중에서 수시 모집에서 한 77% 정도를 선발을 하고 있고요. 정시 모집에서 한 23% 정도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2학년도에는 교육부 권고로 인해서 대학들이 정시 모집을 조금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시 모집의 비중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1학년도 4년제 대학에서 가장 많이 선발하는 전형의 유형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자, 비율을 좀 보시면 수시 모집에서 저희가 77% 모집을 한다고 그랬는데 77%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42.3%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선 학생부 종합과 논술, 실기, 외국인 전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10명 중에서 4명 이상을 일반 4년제 대학에서는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도권 상위권 대학과 나머지 대학 간에 약간의 온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수도권 4년제 대학은 일단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에서는 수시에서 교과 전형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타겟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 아니면 나머지 상위권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서 타겟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일단 전략은 체크포인트는 달리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란 어떤 전형인가? 자, 단순히 보시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대로 교과 성적을 수치화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면접과 서류평가 비율을 좀 평가 요소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면접이나 실기 비중보다는 교과의 비중이 훨씬 더 높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과 영역에서도 출결이나 봉사활동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점수의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변별력은 굉장히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그 교과 전형 설명하기 전에 특징을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 합격 예측이 가능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합격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교과 전형은 대개는 학생들이 전년도 입시 결과, 그 다음에 3개년치 입시 결과를 갖고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상향이나 많이 하향은 조금은 학생들이 지향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교과 전형은 합격 예측이 가능하다. 두 번째, 주요 교과 성적이 우수한 수험생에게 유리한 전형입니다. 자, 주요 교과 성적이 왜 우수한 학생이 왜 유리하냐? 자, 주요 교과를 보시면 일단 단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수 높은 교과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이 교과 전형에서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일반적인 특목고 학생보단 일반고 학생이 유리합니다. 특목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신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들도 있고 낮게 형성되어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가 어떻게 걸려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경쟁률이 높지 않다. 자, 교과 전형에 왜 경쟁률이 높지 않을까요? 자,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년도 입시 결과, 그 다음에 3년치 입시 결과를 가지고 대부분 지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상향, 많이 하향에 지원하는 수험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높지 않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른 전형에 비해 중복 합격자가 많이 발생한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42.3%가 저희가 선발한다고 그랬죠. 굉장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교과 전형으로 중복 합격된 학생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추가 합격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 다른 전형에 비해서. 자, 이 부분을 조금 확인하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진행해야 될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대학별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은 다르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교과 전형은 모든 대학이 동일하게 교과 성적만 반영하니까 내 등급은 동일하게 적용될 거야. 이 부분은 굉장한 착오이십니다. 자, 대학별로 모집 요강과 홈페이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학생들이 교과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학년별 교과 반영 비율. 자, 대학별로 학년별 반영 비율은 굉장히 틀립니다. 자, 표에 보시면 자, A대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을 각각 30%, 40%, 30%. B대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을 20%, 그 다음에 3학년을 80% 반영합니다. 자, C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학년 100%를 반영합니다. 자,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에서 동일한 성적, 동일한 평균 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도 A대학과 B대학 갔을 때, 그 다음에 C대학 갔을 때 그 학생별로 순위가 틀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유리한 반영 비율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반영 교과와 과목 수입니다. 자, 반영 교과도 대학별로 다 틀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자, A라는 대학은 전 교과를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B라는 대학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을 반영합니다. C대학은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반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영하는 교과도 학생별로 유불리가 달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들별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 과목 수 부분입니다. 자, B대학을 보시면 우수 과목 10개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10개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성적이 좋은 거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학생별로 이거는 성적이 또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얘기했던 거, 반영 교과와 비율과 그다음 반영 교과, 과목수 이런 부분들이 대학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험생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과 성적 산출 부분입니다. 자, 대학별로 교과 성적 산출 방법이 상이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자, 학년별 반영 비율과 교과 과목수, 교과 반영 교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교과 내신 등급 간 점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등급에 대한 환산 점수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8점, 3등급은 95점 이런 식으로 환산 점수를 부여하는데 이게 등급 간 점수 차이가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등급은 100점을 주는데 2등급은 99점. 1등급과 2등급은 1점 차이를 주는 대학. 근데 2등급과 3등급을 한 3점의 갭을 줍니다. 그럼에 따라서 학생들 간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인이 직접 그 대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성적 산출을 하시던가 아니면 모집 요강을 참조하셔서 성적 산출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좀 유의할 사항인데요. 그 전년도와 교과 성적 산출 방식이 변경된 대학에 대해서 좀 지원을 신중하셔야 됩니다. 교과 성적 산출 방식이 변경된 대학은 전년도 입시 결과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바뀐 대학 같은 성적 산출 방식이 바뀐 대학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해서 지원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 맹신 금지. 자, 대부분의 교과 전형에서는 학생들이 전년도 입시 결과를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교과 전형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결과는 되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게 대개라는 말이 있듯이 꼭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점수대가 많이 하락하는 연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시 결과를 참고를 하되 절대로 맹신을 하셔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지금 2021학년도 학생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학년간 10%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현 고3 수험생의 조금 내신에 불리함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100명이 학생이 있다고 쳤을 때 1등급을 받으려면 상위 4%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100명이면 4명의 학생이 존재하죠. 근데 올해는 90명이 되겠죠. 10%의 학생이 줄었으니까. 그럼 90명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3.6명이 되겠죠. 근데 0.6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3명이 됩니다. 자, 당장 100명이라는 숫자에서 체크해 봤을 때 1등급이 1명이 감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고3 학생이 조금 불리함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과 성적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과 성적 반영 방식과 동일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 수능 최저는 일단 내신, 교과가 아무리 우수하다 치더라도 수능 최저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부분은 불합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현저히 낮거나 그다음에 그 없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 유리한 건 아닙니다. 모두가 유리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너무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학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과목 확인이라는 부분을 제가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대학별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는 과목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계 계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국어 과목을 포함시켜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수험생이 반드시 모집료가 확인하셔서 대학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안 된 대학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원한 대학에 수능 최저가 안 걸려 있다면 비슷한 레벨의 대학에 비해서 합격선이 조금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게 적용되어 있거나 아니면 적용이 안 돼 있으면 합격선은 기타 비슷한 레벨의 대학보다는 높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념하셔서 지원하셔야 되고요. 자, 교과에서 얘기 드렸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달률 상승 예측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2020학년도 수능에는 48만 4천여 명의 지금 학생들이 지금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42만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지원할 예정이라 평균적으로 지금 한 13% 정도 줄어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교과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수능에 대한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별 수험생이 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의 미달률이 좀 상승을 좀 예측을 하는데 근데 이와는 반대급부로 대학별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지금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예측은 하지만 안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제 크게 나눴는데요. 자, 첫 번째, 교과 전형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수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같은 경우에는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교과 전형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수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전년도 입시 결과, 그다음에 3년치 입시 결과를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등급의 변화는 약간은 있겠지만 급격하게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예측 가능한 상수다라고 제가 지금 정의를 좀 했고요. 자, 두 번째, 대학별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을 확인이라는 부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유의할 부분. 교과 전형의 성적 반영 비율은 대학이 전부 다 제가 틀리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학생의 동일한 내신 등급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대학별로 학생의 유불리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에 지원했는데 같은 반 학생의 같은 등급이라도 순위가 많이 틀려지는, 어떤 A 대학은 뭐 내가 앞설 수 있지만 B라는 대학은 내가 뒤처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별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합격, 불합격을 좌우. 자, 이 부분도 첫 번째, 두 번째를 많이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불합격을 하시면 굉장히 난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충족할 수 있을까 부분을 면밀히 고민하셔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울 때 교과 전형을 몇 개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그 종합 전형 몇 개를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설명드린 대입 전형 알아보기에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여러분들의 이제 진로 진학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